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오늘 새벽에 미국 장이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그래도 반등을 좀 해줘서 우리 장도 기대를 했었는데 뭐 그냥 그렇게 끝났습니다. 코스피가 2592 전저점에 근접해 있는 위태위태한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할지 오늘 경주마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주마 함께 달려줄 기수 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요일에 만나는 남자, 점차 복잡해지는 매크로 이슈들을 담백하게 풀어내는 분입니다. 정광우 경제 크리에이터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시세판에 보기에 겁이 나는 하루하루입니다. 인플레 심리가 결국은 문제일 텐데 연준이랑 그다음에 바이든 정부에서 잘 좀 해결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심리, 정말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도 같이 곁들여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불안한 장에도 오르는 종목 있고 또 오르는 섹터들 있고 그렇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 아무래도 경험과 관록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해주실 분입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이영훈 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모두가 다 어려운 시장입니다. 이 어려움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공유하면서 좀 더 나은 길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 길을 또 힌트를 주고 알려주실 거예요. 최악의 상황, 뭐 한 번만 있었던 건 아니죠. 공포가 짙은 장세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실전 투자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리스크 관리 그 방법을 알려줄 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경락 와우넷 파트너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고민들 참 많으실 텐데 근데 시장 대비해서 좋은 종목들도 많아요. 시장을 이기는 종목들이 많죠.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 분위기 좋아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그런 얘기 좀 해주셔서 분위기 전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데일리 이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데일리 이슈도 세 가지 준비를 해놨는데요. 먼저 첫 번째, 위메이드 관련 소식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미르포 열풍으로 많은 상승을 보였던 위메이드 주가가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실적이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네, 사실 위메이드는 작년에 더없이 좋은 한 해를 보냈었던 주식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번에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매출은 견조했지만 이익은 다소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주요 원인으로 본다면은 최근에 게임주들이 다들 인건비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위메이드 쪽은 지금 생태계를 위믹스 관련해서 만들다 보니 뭐 더 좀 증가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비용의 좀 컨트롤 측면에서 다소 지금은 좀 증가하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사실 주가를 결정짓는 요소 자체는 과연 그래서 이 생태계 조성이 지금 잘 되고 있느냐, 얼마나 효과를 내고 있느냐일 것이고요. 그런데 뭐 만들어지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비용이 나가는 구간이다. 그렇게 저희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코인과 관련돼 있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이 심리 자체는 코인 시장이 좋으냐 나쁘냐 영향을 받는데 최근에 좀 좋지가 않습니다. 코인 시장도. 그래서 또 좀 이중으로 그래서 안 좋은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코인 말씀하셨는데 그 위믹스 휘청거리고 6개월 동안에 코인 가격이 10분의 1 토막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맞습니다. 뭐 2만 원 후반대까지 갔던 게 지금 2천 원 초중반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사실 지난밤의 경우에는 미국의 제니 델런 재무장관도 나와서 공개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그 뱅크런 이슈가 있었던 테라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 보니까는 80% 이상 폭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복합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코인 시장에 또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경주마에서 코인 얘기 별로 안 했었는데 비트코인이 지금 4,100만 원대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더리움이 지금 310만 원대 이렇게 돼 있죠.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지금. 가격을
어느 시점에 말씀드리자면 워낙 이게 변동이 커가지고서 예. 좀 조심스러울 정도로 가격 변동이 큰데요. 그래요. 뭐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보시면 거의 네. 뭐 나스닥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쪽에 대해 가지고서 좀 위험 자산 쪽에 베팅을 했던 네. 부분들에서 일부 좀 이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코인도 불안불안하고 다시 뭐 위메이드 게임주로 돌아와서요. 게임주 관련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시장이? 게임주 관련해가지고 전부 메타버스 테마에 엮여가지고 다 움직였었기 때문에 네. 대부분이 좀 비슷한 패턴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실적들도 이제 방금 사실 위메이드처럼 네. 이제 인건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조금 그 저조한 실적을 보이면서 주가 역시 지금 좀 하향세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임주가 다시 좀 괜찮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네. 작년에 진짜 셌잖아요. 네. 이거 생각을 해보자고요. 동남아 시장에서 게임을 하는데 돈을 벌 수 있어요. 이 게임을 하면서. 네. 그러니까 동남아에서 열풍을 일으켰던 거죠. 네. 야, 그걸로 집도 샀다더라.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인기가 많았던 건데 특히 위메이드가 작년에 강했던 거는 위믹스 코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 NFT화 시켜서 네. 이거를 하나의 컨텐츠로 만든다. 플랫폼을 만든다.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이 작년에 좋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같이 올라갔던 거죠. 카카오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근데 최근에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것도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 다 떨어지죠. 예. 뭐 넷플릭스, 뭐 디즈니 다 떨어집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위메이드도 다른 게임주보다 더 빠르게 떨어지는 거예요. 플랫폼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엔터 3사가 있지 않습니까? JYP, YG, SM 대비해서 네. 하이브가 많이 떨어지는 것도 작년에 플랫폼으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럼 결과론적으로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이런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이 돌아섰을 때 네. 위메이드는 돌아설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시기는 모르죠 뭐. 네. 그리고 특히 금리 인상 시기에 야 이거 너무 꿈 같은 얘기 아니야? 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상당히 돌아서려면 시간이 많이 소모될 것 같아요. 플랫폼 관련해서 그런 회사들이 좀 가줘야 그렇죠. 같이 가줄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선행되는 것은 경제가 요즘처럼 안 좋으면 먹고 살기 힘든데 네. 누가 게임 하겠느냐. 네. 뭐 이런 얘기도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 포함이 네.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다시 가려면 우리 경제가 다시 활성화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좀 새로운 사실 이거는 말씀해주신 대로 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더 가시화 시켜가지고서 뭔가를 소비자들에게 아니면 투자자들에게 탁 하고 내놓았을 때, 그럴 때 말씀해주신 대로 진정한 좀 반등들이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하반기에 네. 메타버스 관련돼 가지고 뭐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메타버스 뭐 킬러 컨텐츠가 없잖아요. 네. 이런 쪽으로 뭐 하나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그때는 뭐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 방이 필요한 거군요. 네. 이거 하나 딱 나와서 와 이거네 네. 이런 게 있어야 가는 거지. 그렇죠. 지금처럼 그냥 밋밋하게 가서는 재활할 수 없다, 부활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위메이드에 대한 얘기 이슈에서 나눠봤고요. 다음은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환율 말이에요. 장중에서 1,280원 이러다 1,300원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 진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지금 미국 달러를 제외를 하고서는 네. 모두가 지금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상황에 놓인 것이 미국이 긴축의 속도가 너무너무 빠르다. 그러다 보니 다른 나라들이 그걸 못 따라가다 보니까는 통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약세가 되는. 네. 그다음 추가적으로 에너지 수입을 다들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에너지 가격이 워낙 높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한국이나 뭐 일본 이런 나라들 무역 위주로 하는 나라들은 견조한 나라들조차도 무역 수지가 지금 적자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펀더멘털 요인까지도 더해져 가지고서 환율이 약세를 가고 있는데 이 점이 결국에 좀 완화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들이 뭘 해가지고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가격이 조금 안정세를 찾거나 네. 아니면 미국이 결국 긴축이 강도가 좀 약해져야 그제서야 환율이 좀 안정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원화 가치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엔, 뭐 위안 다 이렇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위기 상황에서는 그 달러 강세가 늘상 있어 왔었던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번에는 지금 이제 유로존 같은 경우는 경제 침체 위기까지 지금 오고 그 영란은행에서는 실제로 내년에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까지 지금 언급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통화 자체가 강세를 보일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하게 보면 기조적으로 지금 이렇게 가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달러 강세의 피크도 지금부터 조금 더 올라가면 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게 이제 그 제가 생각하는 시황관에서는 지금 그 빅스텝이라고 하는 게 마무리가 되는 시점 전후에서부터는 오히려 이제 달러 외의 통화들이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이게 뭐 생각하고 물론 언젠가는 꺾이겠죠. 근데 지금 이래 놓으니까 네. 우리가 저 미국 주식이 많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거기 투자 좀 하고 싶어도요. 네. 달러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엄두가 안 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인 지표상은 네. 달러 인덱스도 과매수 구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번 터트리면 확 무너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뭐 달러가 강한 이유는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가려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네. 강한 거잖아요. 네. 근데 시장 돌아서게 되면 달러가 약세로 바뀔 가능성이 높고 음. 또 하나 이제 위안화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뭐 원화가 위안화랑 같이 움직이는 동조화 현상이 네. 발생하다 보니까 오늘 중국 CPI가 2.1%? 아 그러면 좀 셀 거예요. 중국 쪽에서도 중국은 이제 좀 만지면 또 위안화 만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 살짝 강세 쪽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뭐 그리고 한국 원 달러 환율도 지금 과매도 구간이죠. 네. 지금 딱 그 순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만 돌리면 방향 꺾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면 나쁘지 않네 이런 분위기로 전환될 수 있는 구간인 건 사실이에요. 그럼 올 때까지 온 거 아닌가? 네, 그런 느낌은 좀 있죠 지금. 예. 근데 많은 분들은 또 한 1,300 한번 찍어 봐야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서. 네, 근데 일단은 뭐 그거는 수치상 그런 거고 아. 뭐 기술적인 지표상은 일단은 네. 다 뭐 꼭지에 왔다 이런 분위기는 있죠 지금. 엔화 얘기 요즘에 많이 해요. 네. 엔화가 그래도 조금은 오르겠는데 아직 1,000원 미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우리 산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네, 맞습니다. 그 N은 여기다가 또 하나의 더 문제가 있는 네. 게 그나마 다른 나라들은 통화 긴축을 미국에 발맞춰 하고 있는데 음. 일본은 오히려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완화책을 펴다 보니까 네. 엔화의 약세는 사실 더 심한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산업의 경합도가 네. 상당히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자동차라든지 철강이나 이런 쪽들 조선이 다 경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에는 여기에서 더 엔화가 원화 대비해서 네. 초과적으로 약세면 좀 산업에는 안 좋은 영향이 있을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환율 얘기 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오늘이죠. 그러니까 그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인데 미국 4월 소비자 물가 지수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8.1% 정도로 예측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달에는 8.5%가 네. 나왔었고요. 그다음 이번에는 8.1. 이제 뭐 너무 높은 숫자들을 보다 보니까 8.1 정도면 좀 그래도 조금 줄었잖아요. 예, 조금 나아지는 것만 같은. 네. 네, 네.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워낙에나 이제는 기대치들이 확 높여놔서 사실 여기에서 뭐 이 비슷한 숫자 정도만 나오면 일단은 시장은 그래도 너무 놀랬던 가슴을 조금은 추스릴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이제 꼭지이다 아니다, 피크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게 그러면 어느 정도의 속도로 내려올 수 있느냐, 혹은 이게 좀 구조화되는 것은 아니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들은 계속 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숫자가 나온 건 숫자가 나온 거고 네. 정치권에 그다음에 중앙은행의 입을 계속해가지고 투자자들이 볼 수밖에 없는 계속 그런 질이 멸렬한 상황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가지수 중요하고 아까 중국의 생산지수 이거 봤고요. 그 다음에 고용지표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네네. 근데 뭐 고용 지표는 계속해서 지금 미국은 뭐 사상 최고로 지금 괜찮은 좋은 거잖아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준에서는 이 최고 고용 상황에서 네. 이제 긴축을 하더라도 이 고용이 생각보다 크게 줄지 않을 거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리세션이 오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건 좀 가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어쨌든 지금 고용만 놓고 보면은 미국은 지금 사상 최대 고용률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습니다. 물가가 피크를 찍고 그다음에 고용 지표도 나쁘지 않다면 그렇다면 경기 침체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좀 시기상조적으로 시장에서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그 시장은 인플레이션 정점의 근거를 자꾸 찾으려고 할 것 같아요. 네, 네. 최근에 뭐 원자재나 그러니까 또 일부 식품 가격은 꺾였더라고요. 내려오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4월 달께 발표되는 거, 3월 달 대비해서 분명히 꺾인 건 사실이고, 식품 가격 지수도 떨어졌고, 그리고 근원 물가 지수도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게 컨테이너 운임 지수 떨어지고 있는 거. 이거 굉장히 네.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 플러스적으로 이제 메나임 인덱스 네.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그것도 지금 꺾이고 있어요. 네. 비메모리 반도체 쇼티지 문제도 점진적으로 해소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더 CPI 지수가 8.1% 예상하는데 그거보다 더 아래 단계 7% 단계도 볼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야 인플레이션 정점의 근거가 나오기 시작했다. 네. 이렇게 하면서 또 반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보고 있어요. 이번 발표는. 예.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소비를 하는 나라 미국. 예. 소비자 물가지수 중요하죠. 근데 세계에서 생산으로는 또 이 나라 해서 중국이잖아요. 네. 중국 봉쇄가 풀려야 또 이런 것들도 순차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공급망이 해소가 돼야죠. 네. 근데 공장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 미세먼지가 안 보여요. 네. 여기 미세먼지가 보이기를 이렇게 기다리기도 오랜만인데. 근데 오늘 WHO에서 그 얘기했더라고요. 그 제로 코로나 그거 힘들다. 네. 근데 중국이랑 원래 WHO랑 좀 가깝지 않냐 옛날부터 트럼프가 그런 얘기 하지 네. 않았습니까? 네. 중국도 추구 전략을 서서히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세워야죠. 언제까지 이러겠습니까? 그리고 시진핑 임기 연장 못 하거든요. 네. 이게 계속 이렇게 봉쇄하면. 네. 그럼 2분기 내에 분명히 봉쇄는 풀 거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중국에서 치고 나갔다는 것은 곧 풀리지 않겠냐. 움직인다 이거죠. 예. 예.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서해부두 쪽에 아직도 배들이 쭉 서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여전히 그 강력한 예. 봉쇄령이 풀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배 적체가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소비자 물가까지 데일리 이슈에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지금 뭐 각종 악재 말이죠. 연준 뭐 발표도 그렇고 중국, 러시아 얘기, 뭐 변동성 넘치는 시장 상황, 악재 하나가 끝나면 또 악재가 오고 막 이러는 상황인데 글쎄요, 롤러코스터 장세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섭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이렇게 봤을 때, 이런데 오후에 보면 확 달라져 있어요. 네,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이럴 때? 뭐 안 봐야 됩니까? 아예? 대처를 사실은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자기 전에 보다가 중간에 이제 화장실 간다고 깨서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달라져 있고, 그렇더라고요. 예, 새벽에 보면 또 달라져 있거든요. 거기서 사실 어떻게 여기서 뭐 정말 매매 신이 아니고서야 이거는 할 수 없는 영역이다. 다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잘 유지되기를 뭐 이렇게 기대하는 수밖에는 없는 네. 그런 아주 어려운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보면은 시장하고 연준하고 상황 판단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연준은 시장을 좀 낙관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시장은 그게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판단하는 게 옳습니까? 근데 제 기억으로 연준이 시장이 좀 부정적으로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부정적인 멘트를 심하게 했던 거를 본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연준의 역할 중에 하나가 네. 시장의 안정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이 어려워지면 진짜 공포 국면이니까 다들 조심하십시오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분히 좀 센 강도를 얘기를 하더라도 톤 조절을 하면서 한다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엔가도 이제 한번 말씀을 하셨었는데 파월 의장이 연임하기 전하고 후가 달라졌다는 거. 다분히 좀 정치적인 어떤 스탠스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측면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 그 최근에 이제 어제 오늘 연준 의장들 발언하는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 이게 약간 좀 묘한 얘기긴 하지만은 잘하면은 지금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했었던 걸 하지 않더라도 네. 이 부분을 거쳐 이제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뉘앙스로 얘기하는 연준 의장들이 이제 또 한 명, 두 명씩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중국 봉쇄가 사실은 오늘 코로나 확진자 수 절반으로 줄었다는 얘기 나오면서 또 곧 풀릴 거다라는 기대감이 또 있고, 그다음에 또 바이든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서 이제 유예 조치를 취하고 인하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좀 이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했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리스크가 이제 절정에 달한 상황에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감지가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연준은 이렇게 낙관적으로 경기 상황을 보다가도 또 어느 틈엔가 또 한번 팍 얘기를 해서 시장을 아주 얼음처럼 만들기도 하고 이래요. 네. 근데 연준이 시장을 공포로 몰고 가면 안 되니까 낙관적인 얘기를 하는 건 뭐 당연하겠습니다만은, 근데 이걸 보는 일반 시장 대중의
눈은 상황을 좀 비관적으로 보는 게 있어서 예. 글쎄 이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지금은 뭐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제 주변에도 뭐 매매 잘하시는 분, 트레이더 출신들, 뭐 프랍 딜러 출신들도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어렵다고 얘기해요.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시장은 지금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러시아가 어쩌고 중국이 지금 어쩌고 빅스텝이고 지금을 이야기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봐요. 다음 3, 4분기 때 과연 연준은 어떤 스탠스로 바뀔까? 그럼 과연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런 상태, 정점을 계속 찍고 계속 두려운 상태를 유지하면서 네. 연준은 계속 이런 스텝을 밟아갈까?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분명히 이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시장에서 원하는 건 인플레이션 정점의 근거, 피크의 근거를 지금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연준은 달라질 수 있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그러면 그런 것들을 겨냥해서 우리가 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인들이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동학개미다라고 해가지고 작년에 들어왔다가 코스피가 11개월 동안 빠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 주식이다. 미국 주식 갔어요. 더 빠졌어요. 더 빠져요. 네. 그리고 또 비트코인 가. 네. 계속 이런 악순환이거든요. 네. 지금은 전략을 계속 유지하면서 내가 투자한 기업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지금 기다려야 돼요. 네. 그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다음을 먹을 수 있는 거지. 네. 지금 부안해동했다가는 또 휩쓸렸다가는 또 어떤 뉴스가 악재만 계속 시장에 빠지게 되면 안 좋은 뉴스만 계속 나옵니다. 네. 그러면 굉장히 내 전략이 바뀌고 급해지죠.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지금은. 지금 엉덩이가 무겁게 좀 다음을 기다리면서 연준의 스텝수가 하반기에는 달라질 수 있겠다. 이런 관점이라고 하면 좀 기다릴 필요가 있겠죠. 요즘에 또 중학개미라고 해서 중국이 워낙에 많이 빠져 있으니까 그쪽을 바라보는 분들도 제법 되는 거 같아요. 근데 그 나쁘지 않은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데 자꾸 가려고 하잖아요. 네. 누가 좋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 거꾸로 지금은 네. 안 좋을 때 기다릴 줄 아는 기다리고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경기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연준과 또 우리 일반 대중 시장의 인식 차이가 좀 좁혀져야 그래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그 연준이 지난 회의에서 많이들 실수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 회의에서 좀 더 매파적으로 나와도 된다라고 이미 시장은 기대를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비둘기적인 면모를 보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우려가 굉장히 커진 이유는 그러니까 FOMC가 있었던 날에는 올랐다가 그 다음 날에 훨씬 더 많이 빠졌고 지금까지 계속 좋지가 않거든요. 그거는 지금 뭐 좋다 나쁘다 이거에 떠나가지고서 과연 연준이 제대로 판단은 하고 있는 걸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신뢰의 문제가 크게 지금 대두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연준이 상당히 좀 이 이슈들에서 리더십을 다시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신뢰를 재획득하는 거는 역시나 어쩔 수 없이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에서는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심리적인 차이나 이런 것들 뭐 물론 모든 심리 지표는 거의 최악의 국면에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은 실제 그게 매매로서 매도가 엄청나게 일어났냐? 그러면 거래 대금은 지금 정말 많이 죽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상당히 좋지 않은 신호들이 많기는 하지만은 그게 다 해소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난주까지는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조금씩 물타기 했었어요. 떨어질 때마다. 네. 이번 주는 엄두가 안 나요. 그렇죠. 아예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거래량 그러니까 지금 호가창 보게 되면 매수 효과가 없어요. 네. 이게 이제 떨어지게 되면 받아야 되는데 네.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밀리는 거예요. 네. 그만큼 투자 심리가 위축된 거죠. 네. 지금. 근데 저는 여기서 그 연준이 인플레이션 변수의 두 가지 요소를 얘기했잖아요. 중국발 봉쇄 네. 그리고 러시아 문제. 네. 요 두 가지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좀 크게 보자고요. 지금 굉장히 날카로운 칼날로 회를 뜨는 것이 아니라 둔탁한 어떤 도끼 가지고 돼지를 때려잡는다 이런 느낌으로 좀 보자고요. 큰 그림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항상 매수 기회였어요. 러시아 문제 이거 지정학적 리스크거든요. 물론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키는 요소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리고 중국 봉쇄령 우리 오미크론 겪어봤잖아요. 언젠가는 풀려요 이것도. 큰 그림으로 본다라고 하면 답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자꾸 요거를 매일매일 확인하고 그 시세에 연동할 수밖에 없는 그 심리. 네. 이게 힘든 거죠 지금.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지금 같은 장에서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네. 대한 얘기도 나눠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말이죠. 코스피 시장이 어제 2,600선이 무너진 거잖아요. 그리고 전 저점이 2,591 이렇게 되죠. 근데 오늘 2,592에서 장이 마감이 됐어요. 이러니 심리적으로 얼마나 위축이 되겠습니까? 부장님, 저점을 어디로 보아야 될까요? 그 전 지수 저점은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국 증시에 대해서 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지난번부터 이제 말씀드렸었던 그 지표상으로 보면 작년도 PBR 1배선이 2,500선이고요. 네. 그다음에 22년 예상 PBR 1배선이 2,670. 그다음 평균하면 2,585. 피보나치 수열로 이번 고점하고 그 코로나 팬데믹 직전 저점하고의 그 차액에 대해서 그 수열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낙폭 최대치가 2,560선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600선 언더에서는 2,500선까지 탄탄하게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여건들이 있고 어저께도 2,560을 살짝 깼다가 막판에 2,590선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수 자체는 여기서 크게 빠질 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다시 재차 흔들리게 되면은 대형주 쪽보다는 중소형주 쪽이 많이 빠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투자 전략을 대형주 쪽 위주로 포트를 잡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을 좀 주면은 개별 중소형주 쪽에서는 좀 탄력이 약한 것들이나 이미 이제 안 되겠다 판단되는 것들은 좀 정리하셔가지고 주가 하락 시에 대형 우량주 쪽으로 저점 매수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미국보다 우리 증시는 아주 잘 견디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어제 이제 드디어 2,600이 무너지니까요. 심리적으로 무너진 거거든요. 이럴 때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약세장에서 제일 잘하는 거는 그나마 좀 현금 비중이 있어서 그걸 좀 비를 덜 맞고 가는 것이지 완전히 피해가는 투자자는 없다 생각하고요. 사실 근데 이제 주식이라는 자산 자체가 상당히 위험 자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날이 있으면 또 좋은 날이 있어서 이걸 장기적으로 해서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은 상당히 또 괜찮은 네, 뭐 은행 예금이나 이런 거 대비해서 상당히 괜찮은 수익률을 안겨다 줍니다. 그래서 약세장은 사실 나만 힘든 것도 아니고 모두 힘든 것이고 이걸 피해가는 건 뭐 위대한 투자자라고 하는 분들도 피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오히려 그 시기에는 조금 더 이제 펀더멘탈에 대한 뭐 스터디라든지 해서 좋은 종목 계속 발굴하시는 수밖에는 지금은 답이 없다.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제 지금 말씀처럼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건데 좋은 종목을 발굴하겠다고 덤비다가 더 막 곤두박질 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때요? 대형주를 담는 게 방법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뭐 좋은 전략인데 네. 저는 추세가 지금 살아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테마주가 아닌데 네. 지금 제가 종목들 한번 읊어볼게요. 네. 동진 세미캠, TCK, 원익 QNC, 네. ENF 테크놀로지, 뭐 월덱스 이런 기업들의 특성이 있어요. 다 추세가 살아있어요. 시장이 안 좋은데도 다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 가는 개별 종목들도 지금 있다 이런 개별 말씀이시죠? 종목이 아니에요, 이쪽은. 네. 시장과 연동하는 종목들인데 연동한다. 강한 종목들이에요. 네. 특성이 반도체, 소모성, 부품 소재 기업들이에요. 특히 낸드 쪽과 연결돼요. 네. 그리고 비메모리 쪽에서도 이쪽에 제품을 필요로 하는 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실적도 가장 확실하고 믿을 만한 거. 네. 낸드 가격은 지금 안 떨어지잖아요. 네. 이런 쪽으로 작업이 가는 거죠. 네. 그러면 즉 얘네가 주도주란 얘기예요. 네. 그 시장이 돌아선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과대 납폭된 종목이 처음엔 돌아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하반기를 이끌 가능성이 높아요. 주도주는 이미 보이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코스닥이 지금 빠르게 돌았으면서 오늘 그런 종목들이 치고 나왔거든요. 5%, 뭐 4%, 5%씩 다 떴어요. 네. 주도주는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면 개별주에서 낸드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쳤다는 얘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반기 때 갈 수 있다는 논리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주도주가 나오기 시작하면 시장은 돌아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맹점으로 내가 보고 있는 것이 과연 주도주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시장이 안 좋아도 주도주는 가는 거고 시장이 좋으면 주도주는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을 갖고 있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진 것이 주도주여야지만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어요. 이런 종목을 보자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코스닥이 먼저 좀 주도주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돌아서서 보이는 종목들이 있다. 예. 이게 이제 코스피 쪽에 있는 대형주들까지 전염돼 갈 것이다. 하반기 쭉 가면. 그렇죠. 원래 항상 그렇더라고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기 전에 반도체가 네.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먼저 이런 소부장 종목이 먼저 움직이고 네. 과거에도 2차전지
LG화학이나 삼성 SDI가 가기 전에 이런 작은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삼성 네. SDI가 쳤거든요. 예.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그 삼성전자 SK 안에서도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제 가는 걸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괜찮게 갈 수 있는 것, 돌아선 것들을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부장님 요런 거 버려야 되는 종목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시기에. 그럼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그 패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고객님들 자산하고 제 개인적인 투자 자산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 포트에 갖고 있었던 것들 중에서 이제 최근에 같이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할 때 반등의 세기가 좀 약한 거, 그리고 이제 실적이 나오지 않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업황 자체가 좀 일시적인 것들 있잖아요. 좀 지속적이지 않은 그런 것들은 저는 반등할 때 현금 비중을 좀 늘리는 쪽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방금 우리 이경락 파트너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코스닥의 주도주군에 대해서는 저도 소부장 쪽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이제 앞으로 실적이 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좋아지는 쪽 섹터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다시 반등장이 왔을 때 손실 난 거를 일정 부분 이상은 다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장 먼저 정리할 주식들 이런 걸 뭐 집중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치고 나갈 주식들을 염두에 두는 게 좋다. 이런 공통된 의견이신 것 같은데 역시 반도체 섹터주들이 먼저 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중에서들도 이제 소부장주 중심으로 해서 소부장에서 소재 부품이 강해요 지금 네. 장비보다는. 그런 주식들을 염두에 둬야 된다. 네.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게 약세장에서 네. 저희가 좋은 수익률 내기가 어렵다 이거는 뭐 다들 잘 알고 계실 테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약세장에서 저희가 물론 좋은 걸 찾으면 좋겠지만 네. 그게 만약에 조금 힘이 든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이거는 좀 현금 비중을 계속 늘려가는 부분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스크를 줄여라. 예.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것이다. 네. 그런데 현금 비중을 늘리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처분한다든지 뭐 이래서 현금을 보유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미 마이너스가 나 있는데 이걸 처분해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다. 이거 보통 강심장이 아니고선 힘들거든요. 네. 그때 저는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오늘부터 1일의 법칙이라고. 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지금 만약에 투자를 아주 현금을 가지고 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네. 내가 지금의 포트리 구성을 그대로 하고 싶을까 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제일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아주 미련이 남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런 건 사실은 이제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뭔가 소위 얘기해서 껄쩍지근해. 네, 그러면 그런 거는 미련 없이 털 줄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글쎄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미련을 떨치지 않고 좀 보다가 장이 좀 꿈틀거리면 다 같이 갈 거니까 기다려야 되는 건지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방송에서 드리면은 욕을 먹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증권회사 들어와서 증권회사에서 이제 지점에서 리테일에서만 영업을 했었는데요. 네. 그 기간 동안에 저도 엄청 많이 깨져보고 터져보고 또 금융위기 외환위기 다 겪어봤었기 때문에 이 경험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내가 고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거를 손절할 수 있는 그 마인드하고 그 다음에 타이밍을 갖는 걸 익히는 연습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제 개인 계좌가 사실은 제 고객님들 계좌들보다 손절하는 게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도 반등하면서 몇 종목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현금을 더 만들어놨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방금 우리 정광우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내가 지금 시점에서 들어갔을 때 내가 이걸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살 때는 분명히 뭐가 좋아서 샀는데 이 상황이 변해가지고 장이 이런 상황이 됐으니 이 시점에서도 내가 다시 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그랬을 때 이 주식을 내가 이 주식을 내가 투자하겠다고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주식이 내가 계속 가져갈 주식인지 이건 적당히 잘라야 될 주식인지 그런 부분을 좀 판단하실 수가 있고요. 그걸 좀 익숙하게 하시다 보면은 그 로스컷 할 때 이렇게 손에 났으니까 그냥 두고 있어가지고 30% 40% 이렇게 나는 것보다 충분히 그 안에서 내가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길러질 수 있습니다. 제 고객님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제가 제일 잘하는 거는 로스컷이지
고수익을 내드리는 종목 발굴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그 연습 또는 이제 이 마인드 컨트롤 하듯이 한번 해보시는 거 실제는 한번 적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참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요즘같이 이렇게 떨어져도요 지루하게 떨어져. 예. 올라도 꿈틀꿈틀하다 또 지루하게 떨어져요. 그렇죠. 근데 지난 경험을 보면 IMF 때 팍 그죠? 네.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팍 코로나도 코로나 팍이었어요. 예. 지금 양상이 달라요. 그렇죠. 11개월 동안 시장이 빠졌어요. 이상해요 지금. 예.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네. 손실을 인정하기도 어렵고 차라리 뭐 다 털려가지고 새로 시작한다 이것도 되는데 예. 이럴 때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어떻게? 예. 조금씩 분할로 들어가라. 예. 옮기는 거죠. 돈이 없어 돈이. 한 주라도 요거 팔고 요거 조금씩 한 주라도. 아 이거 팔고 이거. 근데 이것도 굉장히 쉽게 얘기하지만 개인 투자가들은 손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요. 예. 팔아지질 않아. 그럼 기다렸다가 반등을 이용해서 줄여라. 이것도 어려운 얘기예요. 예. 반등을 이용해도 손실을 인정하는 거니까. 아유, 그래도 이제 우리가 저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네. 아까 소부장 뭐 네. 반도체 말씀해 주셨고요. 또 2차 전지 이런 거 관련해서 그것도 한번 눈여겨 보면 좀 가지 않을까요? 2차 전지 제가 이제 2차 전지로 좀 유명해진 케이스거든요. 네. 아, 10배 뛰기. 네. 진짜로 그런 수익을 만들어내 가지고 가지고. 근데 작년에 좋았겠다. 많이 좋았죠. 우리 고객들이 많이 좋았죠. 근데 작년에 그걸 다 정리를 들어갔어요. 예. 정리 들어간 이유는 2025년, 2026년 실적까지 땡겨다 지금 주가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이게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함정이에요. 실적은 계속 좋은데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 멀티플이 같이 떨어집니다. 음. 성장성이 이제 많이 왔네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오히려 떨어져요. 실적은 더 좋아지는데. 옛날에 OLED가 그랬어요. 네.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실적이 계속 좋은데 주가는 계속 떨어져요. 성장성이 다 왔다고. 네. 2차 전지도 그런 류의 종목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저는 2차 전지는 중대형주, 대형주, 세트 업체들. 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너무 비싸요. 네. 요거 빼고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 차라리 이쪽을 보는 것이 맞다. 네. 2차 전지 소부장 쪽은 너무 비싸다 이제는. 네. 그런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박스권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2차 전지 관련해서는 그 원자재 가격 때문에 네. 전지 원자재 가격 때문에 한번 홍역을 치렀잖아요. 그건 지금 해결이 됐나요? 그 이제 최고점 대비해 가지고서는 다들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대표적으로 원유 시장 보시면 될 텐데 원유랑 비슷하게 아주 높은 가격에선 좀 내려왔지만 고가에 형성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실적들을 보시면 좀 느껴지실 것이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는 거 이거를 일정 부분 전가하는 모습이 이미 좀 나타나고 있고 네. 그 다음에는 추가적으로 또 이거를 전가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 또 중국의 CATL도 실적 자체는 굉장히 나빴지만 그래서 가격 인상에 대한 얘기를 강하게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쪽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가격 인상을 어디까지 하는 거를 완성차 업체들이 받아들여 줄 수가 있느냐. 네. 그걸 보면서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뭐 소재를 납품하거나 아니면 뭐 셀 업체나 이런 데들이 마진이 구조적으로 이게 좀 흔들리더라도 어느 정도 이익이 나올 수 있느냐를 이제 확인한 구간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없었다 보니까 이번에 겪는 게 처음이고 한두 분기 정도는 지켜보면서 네. 마진의 안정성을 좀 확인은 분명히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예. 2차 전지 관련 원자재 얘기했으니까 다른 원자재도 한번 얘기해 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원자재 전반에 걸쳐서 문제였잖아요. 이건 지금 어느 정도 해소가 됐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투기적인 어떤 수요들 때문에, 그러니까 저기 트레이더들에 의해서 투기적인 어떤 수요가 몰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이제 원자재들이 다 오버슈팅을 하게 되고 이제 네.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곡물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빠졌다라는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느 정도 피크는 지났다라고들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전과 같이 이제 원자재 가격이 다시 저렴해져 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생활 물가가 안정이 되고 그럴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그거는 좀 요원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예. 거기다가 중국이 저러고 있으니까 원자재는 아직 풀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최근에 뭐 전문가들, 주식 전문가들이랑 술자리에서 이런 얘기 나왔었어요. 러시아발 문제가 해소된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네. 여기서 숏이 강하게 일어날 것 같다, 원자재 쪽에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우려가면 싹 가실 만큼 한 방에 또 떨어뜨리는 움직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주고받았는데 그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일단은 뭐 원자재 관련돼 가지고는 또 식품 관련돼 가지고는 정점은 지나지 않았냐라는 의견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보이고 튄다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또 강하게 매물대랑 맞물려 있기 때문에 좀 제한적인 상승이 있을까, 제한적인 상승만 예상된다. 뭐 이 정도 보고 있어요. 아니 진짜 지금 바람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되고 네. 중국 봉쇄 풀리고 다시 네. 저 공장 돌고 네. 미국하고 중국하고 좀 사이 좀 좋아지고 어유. 예? 예. 아이 저 달러도 안정되고 어우 기분 좋아요. 아. 그 얘기만 들어도. 막 이러면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한 번에 예. 팍 해결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결국 정치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예. 정치인들이 그래서 정치를 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껄껄껄 웃는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요. 아 그죠? 예. 아 이런 희망이라도 좀 가져야. 근데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해결될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게 가장 맥점인 거죠. 네. 그러니까 좀 기다려 보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그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예. 자 우리가 소부장하고 이제 그 개별 종목들 그리고 이제 한 흐름으로 갈 종목들 얘기를 했는데 아까 대형주 얘기도 했으니까요. 예. 우리가 대형주가 갈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자동차 관련이잖아요. 자동차에서 뭐 현대, 기아 어떻게 좀 잘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돼 있죠? 사실 지금 같은 환경이 뭐 1분기 실적에서도 이제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환경에서 자동차 주식들의 경우에는 뭐 주가가 오르냐 내리냐를 떠나서 실적 측면에서는 좋은 그런 구간에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환율 쪽에서 많이 좀 이익을 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익은 좀 이익이 받쳐주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또 자동차 쪽은 미래 쪽 가령 예를 들어서 친환경 쪽에서 얼마나 잘하느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자율주행 쪽에서 얼마나 좀 기술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비전을 현대기아차 쪽이 보여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이런 쪽의 기업들이 좀 괜찮으냐, 그런 점들이 업사이드를 더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보여줬는데도 반영이 안 됐었잖아요. 네. 근데 조금 가기는 간 것 같던데.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들 현대기아가 지금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전기차 쪽에서 가장 인기가 있고 잘 팔리는 자동차라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실제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현대기아의 신차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전기차도 기아에서만 10만 대를 지금 넘게 수출했다고 지금 하니까요. 그리고 아까 이제 환차익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기아 자동차가 그 100원이 원화가 약세로 이제 올라가면은 그 1조 2천억 원의 환차익 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최적의 상황인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7월 말씀드렸던 것도 네. 빅스텝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원화 강세 나오는 시점에서 현대기아 자동차 실적까지 갖다 붙이면은 이 주식은 안 갈 수가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 그 자동차 회사들 그 피어 그룹들의 평균 PER이 지금 8.5배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지금 기아차가 오늘 좀 오르기는 했는데 한 6배 정도 될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기아차 관련해 가지고는 최근에 보면은 이제 외국인 쪽에서도 매수세가 계속 네. 있고 충분히 저점 매수해 놓으면은 뭐 기대하시는 수익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기차 관련해서 지금 쭉 보여드렸는데 그 전기차 얘기하면 테슬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네. 근데 테슬라가 1등, 네.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전기차들 보면 2등부터는 굉장히 떨어져 있던데요. 그렇죠. 네. 뭐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매력도가 있죠. 네. 예.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근데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봐요. 제발 도요타처럼 되지 말자. 네. 도요타가 이제 수소차에다가 너무 모든 것을 걸다 보니까 네. 헛발질을 한 거죠, 사실은. 네. 테슬라라는 전기차가 만들어지면서 야, 도요타는 계속 수소차를 고집했고 현대차가 또 왜 거기에 또 수소차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못된 오판이라고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네. 일단 전기차가 먼저다라고 이야기를 네. 했는데 아무튼 그런 분위기 속에서 현대 기아차가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딱 하나 풀려야 되는 게 있어요. 전기차 시대에서 현대 기아차가 과연 승자가 될 수 있을까? 시장 일각에서는 노키아처럼 되는 거 아니야, 스마트폰? 이런 우려감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저는 현대차보다 기아를 더 좋게 봐요. 첫 번째 이름 바꿨잖아요. 이 창씨 개명한 게 진짜 무서운 거라니까요. 이름 기가 막히게 바꿨잖아요, 상표. 네. 그리고 조직이 작아요.
옛날에 진짜 그랬어요. 기아 이렇게 써가지고 다녔는데 네. 요번에 그 도안이 좋더라고요. 동그라미 없애니까 너무 좋잖아요. 네. 바깥 테두리 하나 없다고 그렇게 고급스러워지나요? 아무튼. 근데 이제 그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 시대적 변화를 발바꾸는 데 있어가지고 네. 맞추는 데 있어가지고 느리죠. 조직이 크니까. 네. 기아는 작잖아요. 네. 빠르게 변화할 수 있으니까 저는 기아가 생산이 높다라고 봐요. 어. 그래서 저는 현대 기아차 중에서 기아를 보는 것이 맞고, 네. 그리고 뭐 대한민국 잘할 거라고 봐요. 네. 지금 현대차의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아주 선풍적인 아니 인기더라고요. 디자인도 이쁘고 좋아요. 예, 일본 사람들이 몰면서 자동차 뭐 유튜버인가 보더라고요. 네. 몰면서 진짜 이 정도 차량이 이 정도 가격에 판매가 된다고 뭐 네, 이러면서 네. 막 그런 걸 봤는데, 저는 일본에서도 도요타가 헛발질하는 동안 현대차가 들어가서 거기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 보니까 가능성이 높다. 네. 예, 우리 노키아는 되지 않을 거다. 네. 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국 전기차 뭐 주가가 좀 출렁거렸다 올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전기차가 중국도 굉장히 좀 발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LFP 걔네가 만드는 게 LFP 기반이잖아요. 네. 배터리가 그게 낚싯배에 쓰는 거예요. 예, 한국은 이제 3원계 배터리. 네. 대한민국 배터리를 탑재해야지만 또 승산이 있는 거고 현대 기아차는 또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중화권 업체들 대비해서 유럽이나 미국 쪽에 진출했을 때 또 네. 다른 국가로 수출할 때 좀 더 매력적이죠. 네. 그리고 3원계가 답이에요. 예. 아무튼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은 전기차 강국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미래 산업 얘기를 전기차 얘기하다 보니까 이 얘기 한번 하고 싶은데 우리는 슈퍼컴퓨터 얘기하고 있었는데 지금 양자 컴퓨터 나왔잖아요. 네, 그런 거 그 주식이 한때 막 유망하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양자 컴퓨터 주식도 잘 안 가는 것 같거든요. 그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실 지금 미래 가치는 있으되 그 지금 현재 매출이나 수익 이런 부분이 없는 기업들 중에서 거의 뭐 5분의 1 토막, 10분의 1 토막 난 그렇게 돼 기업들이 있습니까, 지금?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예. 최근에도 뭐 실적 발표한 기업들 중에서 조금만 어닝을 미스해버리면 이런 기업들이 뭐 그 시간에서 20% 30%씩 하락을 하는 그런 좀 상황이어서 사실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이거를 뭐 흔히들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캐시우드의 아크류의 주식들이 지금 다 같이 좋지가 않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역시나 이 미래 가치라는 거는 그런 기업들은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은 대단히 이제 그 과실을 누리게 되겠지만 그 사이에서 좀 사라지게 될 기업들도 있을 거고 그런 옥석 가리기가 지금 진행 중이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에 또 4차 산업 관련 주 있잖아요.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조용해요. 한때는 그 완전 붐이었는데. 근데 보면은 그 증시에서 항상 그 미래산업 관련 주들이 한번 주가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 되게 투기적으로 좀 움직였다가 그게 이제 꺼지면서 옥석이 좀 가려지고 난 다음에 다시 움직일 때가 본격적인 진짜의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 뭐 양자 컴퓨터라든지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런 맥락 아닐까 싶습니다. 메타버스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미래에 없을 게 아니라 분명히 미래에 언젠가는 만들어져 가지고 범용화되고 대중화되면서 이제 커질 산업인 거는 틀림없겠지만은 지금은 다분히 좀 스토리 가지고 만들어내는 스토리텔링으로 그냥 풀어내는 그 테마적인 어떤 흐름이었었다고 하면 그게 이제 한풀 꺾이고 난 다음에 옥석이 좀 구분되는 시점이 지나야지만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과거 경험적으로 보면 닷컴 버블 때도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바이오 버블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 바이오 버블 나왔을 때만 해도 바이오 이름만 갖다 붙여도 주가 폭등하고 막 난리 있었었는데 요즘은 라이센스 아웃 1조 원짜리 했다고 해도 주가 올라가다가 그 악성 루머 나와가지고 주가 빠져버리고 어저께 그런 회사가 하나 있었거든요. 회사에 확인해 보니까 전혀 사실무근이고 회사에서 공고까지 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만큼 이제 심리가 안 좋다는 얘기인데 지금 약간 대비해서 보면은 그런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쪽 시장이. 아니 주가는 미래를 반영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너무 미래를 보면 또 안 되나 봐요. 이거 금리 인상 시기에 너무 미래 보면 안 되죠. 지금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데 좀 전에 근데 이제 인공지능 뭐 이런 거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수혜가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그런 좀 반도체 소부장. 네. 이게 SSD라고 해가지고 네. 이 데이터 센터에 그 SSD라는 걸 박아야 돼요. 근데 이 SSD가 낸드 기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실질적인 종목들, 실질이 있는 것들이 반응하는 거죠. 금리 인상 시기에는 손에 잡히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예. 아유, 딴 것도 그렇지만 이 주식도 얘기를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내가 먼저 혼자 앞서 나가도 안 되는 거고 예. 내가 너무 뒤쳐져도 안 되는 거고 갈 때 같이 가야 되는데
우 갈 때 가만히 있다가 다 지나간 다음에 들어가니까 그래 주식 잘하시는 분들이 자꾸 이게 빠져. 특성이 그거래요. 예. 공감대 능력이 뛰어나대요. 공감 능력. 예. 주식은 공감 능력이다. 예. 아이고 지금 뭐 비관론이 확정되는 이런 시장에서 분명히 그래도 정리가 될 거고 빠져나갈 구멍은 보이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길을 경주마와 함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달리고요. 내일 다시 여러분과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위대한 주거 작품을 만나다. 이제 순천에서 그 특별함이 완성된다. It's 트리마제틱 라이브 두산 트리마제 순천.